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평소에 유튜브 사연을 자주 들으며 함께 울고 웃고 공감을 나누며 지내왔어요. 제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사연을 보내주는 분들께서는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면 반전의 반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함께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동료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줘서 인연이 맺어졌어요. 결혼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요. 온전히 들어가 있는 대기업에서 받고 있는 연봉 또한 넉넉한 편이었고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시집간 지인들이 기분 좋게 새 인생을 살면서 몇 년도 안 돼서 2명의 아이를 낳고 소송을 걸고 남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며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즐기고 난 후에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쉬운 청춘이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소개받은 자리도 딱히 감흥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남편의 호감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인상이 좋고 매너가 몸에 밴 모습이었죠.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짜증내거나 화를 낼 때도 항상 웃으며 저를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연애 2년 만에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혈기왕성했던 건지 결혼하기 전에 곧바로 아이가 생기더군요. 둘 다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결혼해서 최대한 신혼을 즐기고 돈을 모은 후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임신해버린 바람에 저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은 울산에 있는 제철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혼자 벌어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요. 하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의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을 느꼈어요. 당황하지 않고 안아주는 그의 모습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나올 때 출산 휴가를 신청했고 여유롭게 집에 앉아 졸지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나는 평소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임신 후유증이나 출산 후 신체적 불편함이 없어서 그랬는지 빨리 걷거나 다니며 임신과 관련된 박람회를 열심히 즐겼어요.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한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고 하면요. 열심히 발품 팔아 찾다가 헤매다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복과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이었어요. 마크 아빠와 시어머니 덕분에 제 행복은 점차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악한 시어머니로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임신 6개월쯤에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이 도래한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던 길에 결국 용돈을 주기로 결정했고 30만 원을 달러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쁜 봉투 안에 예쁘게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어요. 먼저 도착한 시누이는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열심히 도와 음식을 차리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집에서 맞이하는 첫 가족 모임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무렵 케이크에 꽂은 초도 불구하고 시누이가 먼저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평소 좋아하시는 향초와 곶감을 구입하여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이 예쁘게 보였어요. 저도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어 어머니께 건네주었습니다. 업무 준비하는 거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니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 안 넣었어요. 어머님이 드린 선물 받아주세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시면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더니 은방 안을 슬쩍 열어서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러려니 하고 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부부가 준비한 소고기와 소주에 한 잔씩 드시려고 할 때 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정말로 왜 그러신 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주 한 잔씩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왠지 말수가 없어지시는 어머님이 결국 인상을 굳히며 뚱한 얼굴로 입까지 닫아버리셨고 이후 한쪽에서 시누이와 소주를 2시간 동안 4병이나 드시시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즐거운 날을 보내는 중인데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어져서 일어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는데 남편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빼놓을 테니 10분만 더 기다려달라 하고 아가씨와 시아버지께 인사를 하며 겉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서럽게 우시는 걸 보며 그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고, 진짜. 내 생일날 별을 다 본다고. 저는 놀라서 대뜸 겉옷을 입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우시냐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문화센터 다녀오는데 친구들 며느리들은 생일 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오거든요. 용돈 혹은 큰 거 한 잔씩 내놓고 간다던데. 고작 30만 원이라고. 이것만큼으로 내가 1년 동안 쥐고 기다려왔단 말야. 우리 강아지 사료값도 커버를 못하겠는데. 너희들은 살기가 많이 빡셉니까? 도대체 결혼 전에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 게 이게 무슨 소린지, 얼마나 모았으면 이게 뭐니? 동네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겠구나, 라고 말하시면 제가 아까 드린 용돈 봉투를 흔들며 허공을 보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전 황당해서 그 자리에 굳은 자세로 어머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너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니? 내가 2년째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을 안 했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고해. 그리고 네가 요즘 모르는 거 봤는데 우리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용돈 많이 받으면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고 용돈을 적게 받으면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난 딱 후 자조 같다고 하시며 수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걸 말리는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연신채 눈치를 봐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생신날이니까 기분이 예민하신 거겠죠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앉아 차근히 작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30만 원이 혹시 많이 부족하신 건가요? 근데 저희는 다른 집처럼 큰 것 한 장씩 턱도 생유 받아들이기에 능력도 아직은 부족해요. 저도 지금 회사를 쉬고 있거든요. 출산 휴가 쓰고 나면 육아 유지도 해야 하는데 그럼 더 힘들어지니까요. 나중에 아이 좀 키우고 맞벌이를 제대로 시작하면 그때 큰일 안 잃어야 하니까 울지 마세요. 어머니는 어려움을 어떻게 편히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저도 눈물 날 거예요. 어머니. 알겠어요. 이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우선 친구들한테는 큰일 받았다고 할 테니까. 나중에 꼭 더 많이 챙겨줘.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재미로 산다고. 아예 참 피해요. 알겠어요, 어머니. 어쨌든 마무리 좋게 하고 나가고 싶어서 순순히 대답하고 시댁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버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여 저는 처음 시어머니의 추모식을 치르게 되고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해 시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 되니 점점 배가 불룩해져서 조금 살이 찐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바지가 꽉 끼게 되고 인부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배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한참 앞서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만삭이어도 어머님 혼자 음식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인근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대단하더군요.
저희 어머니의 인맥이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온 덕분인 것 같아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게 하나씩 놓지 않고 상인들과 인사를 하며 아른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들의 표정이 낮고 반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채소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채소를 사시던 이분이 갑자기 상자를 가리키며 김씨, 나 이거 서비스로 한 봉지만 줘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거 한 봉지면 값이 얼마 안 된대요. 우리도 대목 장사 좀 해야겠죠. 우리 이거 소분해서 파는 거 알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사정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얼마 하나요? 그것을 소분해서 파는 건 가능할까요? 급하게 조금은 말하지 말고. 안 된다니까요. 또 고집 부리신다. 왜 올 때마다 그러시는 거죠? 김씨,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분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이 동네 문화센터의 총무예요. 정말 망해 가고 있어. 아, 어머니가 채소 가게를 열 때부터 심란해했던 것 같던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네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깊게 내뱉는다. 나는 홍보를 잘 해줄 테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줄게요. 마침 우리 여기 문화센터 카톡 단톡방에 내가 여기서 채소 산 것들 다 싱싱하다고 이미 말했어. 그러니까 자말 말고 빨리 내가 중추 한 봉지 좀 가져다 줘. 그 상인분은 어쩔 수 없이 똥을 밟았다는 표정으로 고추 한 봉지를 내놓았어. 그 상황을 멍청한 채해 대조적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황당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뛰어들었다가 나에게 화살이 올 것처럼 느껴졌거든. 어머니는 깔깔하며 고추 한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싫으면 위에 요즘 고추가 비상이던 LG나 땡 잡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웃으시며 다시 시장 한 바퀴를 도는 듯 했어. 저는 몸이 조금씩 피곤해지고 방금 전 보았던 상황에 영감을 받아 그런지 왜 사람들이 명절을 싫어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돌며 부가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들려지는 곳곳마다 가격이 비싼 가게가 없었어요. 마치 시장의 깡패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를 뜬 생선살을 사러 수산물 코너에서 섰는데 시어머니께서 지나가는 누군가를 붙잡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이 시어머니와 동갑이었습니다. 저기 상민 엄마 맞지? 어머, 맞아요. 장보러 나온 거예요. 뭐야, 코트 샀어? 어디서 샀어요? 물으면서 그 여성분의 코트를 잡아당기며 함부로 옷을 벗겨본 것은 제가 직접 입어보는 것이어야겠죠. 제가 봐도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기분 나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의 표정을 보니 다소 기분 나쁘시 보였어요. 너희 아들이 백화점에서 샀어. 물으면서 예뻐, 이뻐 라고 말했어요. 근데 수박이 줄어서 호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발 살 좀 빼라. 돼지가 따서 옷이 새가 안 나자 라고 했어요. 너 요즘 문화센터 안 나오더니 아주 먹고 자고 돼지 꿀꿀이가 되셨고. 만 명절 끝나면 곧바로 문화센터 나와 라고 하면서 에이, 루비 빡시게 흔들어야 그나마 봐줄만 하겠어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라고 따지고 있어요. 아이고, 이어 편해서 말 다 했어.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코드가 터질 것 같다고 안 어울리니까 벗어 아님 사이즈를 바꾸던가. 결국 제가 기함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은연중에 툭툭 내뱉는 말이 너무 12조의 깡패 같은 겁니다. 먼저 묻고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마무리 짓는 모습이 너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빨리 시댁으로 돌아가고만 싶었고요. 아마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은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모두들 저랑 같은 생각이실 텐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성공격을 당하신 아주머니는 저희 시어머니께 억울하셨는지요? 굵직한 공격을 하셨더군요. 이 여자가 한마디로 그렇다는 것을 입으로 직접 말해봤군요. 그러니까 민석이 엄마가 당신에게 그렇게 욕을 할 것 없이 성격은 개판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추잡하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알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여자가 민석이 어머니인 분은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사시는 시어머니로 잘 아시다시피 절친이셔요. 시장을 보다 갑자기 흥분한 황소처럼 성미를 잃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날들이 크게 아픕니다. 반나절 남짓한 시간 만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조금 진정이 되셨어요. 하였으나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던 제 어머님이 옆집으로 가는 문을 두드리며 민석의 어머님을 밖으로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위야, 이 여자야, 문 좀 열어서 바깥으로 나와. 네가 상민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뭐라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런 말이 나와서 놀라워했죠. 이 여자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해줬는데 어디서 내 성격이 이렇게 변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냐. 너 당장 나에게 사과해야 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정도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야. 너는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고 1시간 동안 지키고 그게 너의 특기가 아니야. 남들이 다 너란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해도 옆집 사람들이 그나마 생각해서 어울려줬더니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 뭐 이런 양아치를 보겠어. 하면서 갑자기 친구분의 머리카락을 잡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시어머니와 친구분을 말리려고 했지만 몸이 밀려지는 것도 모르고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안간힘을 썼어요.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저를 포함한 3명의 여자가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국내 사람들까지 모두 나와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얼굴을 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요. 팔려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체구가 조금 작으세요. 그래서 몸싸움에서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머리채를 잡으셨고 최후의 승자는 옆집 아주머니가 되셨습니다. 어디서도 안 될 일싸움을 왜 걸어서 무참히 깨진 것인지 쌍꼽히는 줄 알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저는 결국 신랑에게 전화를 해 시댁에 빨리 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한 후 신랑도 기아가 많았던 것 같았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오셔서 시어머님을 앉혀두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다들 나를 너무 질투해하니까 정말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어하며 흐느껴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가, 내가 옆에 있었으니 파들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괜히 우리들끼리 이런 짓을 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아야 해. 미시의 미가 잘못했으면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서 솔직히 말해봐. 정말 미쳤나 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걸까요? 시부씨의 물음에 시모는 눈을 부릅뜨고 쟤를 쳐다보고 있고 시부씨와 남편은 제가 솔직히 말하길 기다리고 있고 정말 당황스러워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 아주 살짝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정도로 큰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기분이 안 나게도 실망스러웠지만 어서 시층우에게 옆집에 가서 사과하는 태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떻게 너를 배신자로 보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제가 앞으로 가면서 잘 보라고 악몽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니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요리조리 눈을 피하며 이 숨막히는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기대했어요. 명절 이후로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되면서 시댁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시간들이 지나고 저는 아름다운 딸을 출산하여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몇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조용했는데
그 덕분인지 다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심화된 갈등도 있었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없어서 둘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이어 임신하여 힘들었지만 결혼 전에 빨리 2명의 아이를 키우자는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듯하게 시집살이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제게 불렀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를 나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도 엉엉 울거나 욕심이 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에 나도 안 가면 찝찝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가서 입 좀 빨아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가리키시는 안방에 들어가서 빨래를 바라보니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한겨울에 입는 솜이 브리제 허리만큼이나 쌓여 있는 거예요. 욕실에 들어가 물을 묻혀 자근자근 밟아서 빨았어야 했는데 보송보송하고 좋은 느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불을 빤히 바라보며 어머님이 거실에 늘어져 앉아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가 말을 끝내고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빨래 못해요. 왜 못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런 건 세탁소에 맡기셔야 돼요. 제가 돈 드릴 것 같으니까 세탁소에 맡기세요. 하자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갑자기 그럼 욕실 청소라도 해주고 가. 설거지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죠. 그렇다고 내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머니, 그것도 못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만삭이에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죽겠는데 저한테 현재 허리를 숙여서 욕실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 듣고 하는 거죠? 꽃할망이 이로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현관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십니다. 이런 능력으로 배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는 살란 다 못 살아. 악늙음에 나가 뒤편에 있다면 되겠어요. 내가 이런 거 계획한 거 아닌데요. 엄마. 남편이 완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주말 근무를 해서 일찍 끝내고 제가 여기 있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였어요. 마침 시아버지도 들어오는 참이 없었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며느리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샴푸 있는 것을 꺼내다 달라고 했더니 자기 아이한테 왜 이것저것 시키는지 안 쫓지 않냐며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전 기가 막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혀를 차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난감한 얼굴을 지어 진짜 죽을 대로 인내력을 가진다더라고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산후조리할 때 사용할 잎을 주려고 꺼냈는데 세상에 쿵쿵하고 냄새가 나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보고 쓰라는 거지? 인상을 말로 토해내는 것이었죠. 너희들 타 모습도 보기 싫어. 어머니는 언제인지 물었지만 남편에게 끌려 시어머니 집을 나와서도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혼잣말만 주구장창하며 대성통곡을 하시고 그 소리를 뒤통수에 맞아들어야 했습니다. 너희들 연락하지 마라. 나는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저도 임신 중인 몸으로 시어머니의 그런 거친 행동을 계속 보는 것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신랑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질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락을 안 하고 살면 속 편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당분간 연락을 안 할 거야. 해도 너무 아까워요.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왜 기분이 상할 때마다 아이처럼 저렇게 오셔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건지요. 앞으로 시대상 갈 건데 가려면 혼자 계세요. 정말 지겨워요. 그런데 남편도 본인이 미안한 줄 아시는지
온통 고개만 숙여 미안하다며 제 차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진정한 착한 남편이자 예의 바르고 참을성 있는 시아버지를 알고 계신 분들 속에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굳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출산할 때까지 안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가 연락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내리신 후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새벽 5시에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받았는지 궁금해하며 상황을 잘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예, 너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건지. 싸가지 없는 말을 했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받았으면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왜 모르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 두 발을 뻗고 자잔 말해. 나는 너 때문에 3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 너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제발 그만하시라 라는 말을 문자로 보내왔어. 너희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나 봐. 너희가 진짜 혼나볼래. 그리고 귀찮게 하지 말고 연락도 안 하게 하겠어. 뭐, 자지도 내 인연을 끊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건가?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되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본인이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무 황당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거름에 온 것처럼 쉽게 처리했고 결국 남자다운 태도를 보이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한 발자국 양보했어. 어머니, 매일 안부 전화를 남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꾸준히 전화해서 걱정을 덜게 해줄게. 그러니까 만약 어떤 점에서 서운하다면 솔직히 얘기해줘. 처음부터 그래야 할 것 같았지만 너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매일 나에게 당분간 안부 전화를 좀 해봐. 내가 너의 진심을 시험해봐야겠다는데. 알겠어?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제가 분명 매일은 아니더라도 안부 전화는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는 말에 저도 다시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당분간이겠지 생각하면서 고분고분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자식에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라. 너희는 그걸 달게 받아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벌금 올릴 거야? 알아들었니? 벌금. 네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벌금 1,000만 원 물릴 거야. 알았냐?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어깨에 힘주며 악물고 있었고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잠결에 듣던 신랑도 한숨을 깊이 쉬며 질린다고 했고 양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곧 태어날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친정과 매일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는 시아버지 아가씨, 그리고 남편이 있잖아요. 삶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2달이 지났을 때 진통이 본격적으로 찾아왔고 자연분만을 시도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통만 겪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는 그나마 수월했지만 둘째는 무게가 좀 나가버렸고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힘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것 같아요. 10시간 동안의 진통을 견디고 나서 결국 제왕절개를 받았습니다. 정말 거의 20시간이 걸려야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네요. 제왕절개로 인해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고 출산 후엔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먼저 달려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딸을 낳았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한 만큼 사랑 가득한 엄마가 되었네요. 완전히 쓰러지도록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낳고 나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이제 더는 출산을 할 수 없게 친정 엄마는 부끄러워했지만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출산과 엄마로서의 경험을 이렇게 하다가 손을 잡았네요. 기쁨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산 소식을 듣고 퇴근 후 시댁 어른들을 모실 겸 잠시 가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실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저 멋쩍게 웃으며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잠시 보호자 설명을 듣기 위해 간호사의 부름에 병실을 나간 사이 시부모님과 남편이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지 말할 것도 없이 다들 기쁘게 축하해 주셨어요. 아가, 고생 많았지. 이번에는 아들이란 다 우리 집안의 귀한 아들 안겨줘서 고맙다. 고생했다. 정말. 여보, 이번에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 가족 앞으로 잘 살아보자. 15일의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시어머니이었어요. 시모니는 고생했다. 손자를 낳아줘서 고마다고 좋게 말해주시더니 갑자기 변심하셨어. 근데 축하하는 축하고 너 어제 안부 전화 아내가 데려가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고 나랑 약속 안 하나. 대주의 문제로 날리고 싶으니까 바로 1,000,000원을 보내라고 해. 네, 어머니 정말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정말 싸늘하게 식는 걸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제부터 못하겠는지 시아버지가 나서시더군요. 당신 그만 못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어 편 내가 진짜 노망이라던 않나. 엄마야, 진짜 왜 사람이 이렇게 못했어요? 제발 좀 그만 해주세요. 숨이 막힌다고요. 부자는 서로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분위기를 망친 야망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친정엄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엄마가 병실 안에서 나는 큰 소리에 놀란 얼굴을 하자 아버지가 가장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내 오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건가요? 엄마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와 남편이 벌주를 만지길래 나가서 담배 한 대씩 피고 오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병실에는 시어머니, 나, 그리고 친정엄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조금 전 호통 소리마저 지르셨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셨나요? 시어머니께 먼저 입을 여셨다. 사돈의 아들과 손주 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현재는 쌍팔년도도 아니니까요. 아들이 대수예요. 그래도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하네요. 시모는 친정 엄마의 말에 비꼬듯이 대답하죠. 눈치 빠른 엄마는 조금 전 있었던 상황이 두시 모란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직감하신 건지 그러면서 맞받아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세요. 사돈 백도의 아들이 가지 시력이 오해요. 예전에 절에 가서 만삭에 108배를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요. 사위가 그러는데요. 둘째 시누이도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렇게 차별을 하셨다고 하던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엄마는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고 시어머님의 이빨이 단단해지길 바라며 미소를 짓곤 해요. 조근조근 말씀하셨어요. 들은 대로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차 한 대를 사다 달라고? 그래서 사위 조부모 되시는 분께서 차를 사줬다고 하면서요. 그게 시어머님은 동공지진을 일으키면서 마침 다시 들어오시는 저희 신랑과 아버님을 보시는데 눈에서 불이 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마침 뒤따라 들어온 내려진 탓에 시부모님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셨고 엄마는 곧장 시어머님이 왜 그러신 거지 모르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
시어머니 성격이 저렇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걸 결국 친정 엄마에게 털어놓게 됐어요. 너, 왜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속으로 고민하고 앓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땅한 일이 다 말해야 하게 된다는 게 그런 거겠지. 엄마, 너희 남편이 중재를 하지 못하고 뭘 했든 내 남편이 더 심술 부리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이해해도 눈에 눈, 이비구 귀에 따른다는 말 알아야지. 그리고 너희 남편을 보니 우리 엄마는 기다리던 것처럼 일어나서 스스로 가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그런 사정을 밝히고 나가셨어. 결혼 후에 나한테 안부 전화를 제대로 해준 적이 있었나? 장모님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무시하는 건가? 이제 내 딸이 아들도 낳았겠다. 나도 좀 유세를 해야겠네. 자네도 나에게 매일 안부 전화 좀 해야겠네. 우리 신랑은 사색이 돼서 나를 바라보는데 우리도 친정엄마의 성격을 알기에 어쩔 수 없어서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어른이 그러신다는데 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도 친정엄마에게 공손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내, 어머님에게 내일 안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어른들과 해프닝으로 지나가기엔 좀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그래서 신랑은 매일 장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하고 약속한 지 2주 정도 된 날에 남편이 회사 회식을 하느라 술을 마시고 취했는지 그날은 전화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술에 많이 취해 전화가 와서 한탄을 합니다. 장모님이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어떡하냐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매일 안부 전해달라고 나에게 문제를 제기했었던 건데. 잘 지키다가 어제 회식이 있어서 저녁에 깜빡하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글쎄, 조금 전에 문자로 받은 계좌 번호에는 2천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신랑은 전화를 끊고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으로 폭발해버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모든 일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하더군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데 매일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느라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느라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하는지 하소연했나 보더라고요. 2천만 원을 보내야 하는 사정도 설명했는데 시어머님은 결국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어요. 친정 엄마에게 만나서 상의를 하는 시련은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이분은 대포집에서 술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주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조마조마해서 앉아있지 못하겠더군요. 이제 막 출산한 애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참에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그러시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해요. 저희 친정엄마는 왕년에 배구 선수 출신이시어서 동네에서 일수누리돈 놀이도 조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삶이 겉으로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저와 제 동생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셨지만 어디서나 불합당한 일을 마주했을 때는 결코 굴하지 않는 성격으로 키우셨어요. 배포집에서 마주한 두 분 사이에는 결국 거친 말을 주고 받아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셨나 봐요. 지금부터는 엄마가 말씀하신 것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들한테 2천만 원을 보내라고 계좌 정보를 보내셨다고 하네요. 장모님이 하실 거라고 하셨나 봐요. 그쪽은 안부 전화도 안 했다며 먼저 1천만 원을 보내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요? 이게 다예요. 만삭이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끼어들지 않아야 할 사람을 이간제시하지 않으련 걸어서 장모님이 고쳐달라고 이불을 빨래까지 시키셨다며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 며느리한테 집안일 좀 시킨 것에 대해 왜 발악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때는 배부르면서 농사 짓고 그랬어요. 잘 알면서도 왜 이러세요? 지금은 조선시대입니까? 제발 사부인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주세요.
본인이 받은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지내지 마시는 게 좋겠다고요? 보내셨나요? 찬별꼬리에는 측말이 있는데 시몬이 이렇게 말하며 엄마의 염장을 치르셨답니다. 막걸리를 부쩍부쩍 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만날까 하다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엄마가 잘 아는 단골 대포집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시모도 막걸리를 마셔야 한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집안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은 저희 어머니 이분의 싸움을 즐기느라 불평했다고 나중에 주인 아저씨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는 중에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넘어지셨다고요. 친정엄마는 서둘러 넘어진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고생했고 내 모든 것을 바친 것인데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어 자식들이 모두 내 말을 무시하고 남편은 항상 바쁘게 밖에 나돌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무엇이다 나고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왜 모르는지 자꾸 짠해 놓다 보니 동질감 같은 것일까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모를 부추기며 자리에 앉히고 계속 시모의 이야기를 한동안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부인 전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말하기 창피하지만 저를 키울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답니다. 절실한 사정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손에 따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픔을 전가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운 이유가 갱년기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우울증에 걸렸거나 남들이 나를 욕하는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들 중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착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도 자신들의 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남편은 예전부터 퇴직학 혹은 퇴직한 후에도 날 건드리거나 취급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거나 동네에서 부끄러우니까 빌어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인정합니다. 사부인이신데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절 한 번이라도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겁부터 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제 심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지만 근데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사부인님, 그럼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건가요? 앞으로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다른 집처럼 팔짱 끼고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만 며느리가 원치 않으니 어쩔 수 없겠죠. 이젠 크게 힘들지 않아 쉽게 제 잘못이죠. 섭섭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네 맘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때를 못 맞추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책을 하신다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 종자 어서 그건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너희들 이쿠어 이빨무들 앉아라. 엄마가 이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면 어떡해? 두 분이서 만나서 푸신다니까 얼마나 사안이 심각하며 불러주기엔 얼마나 과연한가. 어서 앉아.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결국 어머님을 양옆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대로 친정엄마는 그대로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여성들이 나이를 먹고 늙으면 외로워서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그런 여성들이 얼마만큼 될까요?
자녀들이 살갑게 대해줘서 다행이지만 결혼을 하면 그것조차마저도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인데요. 너희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는 말실수 없이 친정 엄마의 말만 듣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도 듣고 있었어요. 정중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시집 온 후 처음 뵌 모습이었습니다. 너희 두 사람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유치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희들을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떠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하니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같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병원을 찾아보고 치료를 받아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주시고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드림. 저희는 동시에 진정 어린 사과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배부집에서 사시서 눈물 질질 짜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못했어요. 아, 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그동안 왜 시어머님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셨는지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며 1차원적으로 욕만 했던 것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상황을 듣고 저를 달래셨어요.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시어머니를 울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이거 사에 그 친정엄마가 손바닥을 크게 들어 저를 위협하는 신용을 하자 그 사이.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우리 엄마를 때린 거예요. 진짜 때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릴 적에 살짝 등을 맞고 컸지만 제가 맷집이 있어서 쉽게 아프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반사신경으로 저를 막아주시는 걸 보니 얼마나 고맙고 웃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왜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 있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 너무나도 잘 해주십니다. 그 후로 손주들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시어머니가 서로 먼저 보시게 하며 아웅다웅하면서 모습도 너무 기쁩니다. 사소한 일로 싸울 때는 더욱 귀엽게 보이시는 이분이시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다녀오셔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의사 말을 듣니 극단적인 불안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며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며 땀이 차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명을 듣자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그동안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도 몰라주고 저는 이리저리 피해 다닌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 친정 엄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날씨가 좋을 때 두 분이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술도 한 잔씩 드시러 다닙니다. 그 모습들이 자식들 눈에는 얼마나 어떨까요? 그렇게 보기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재고 따지지 않게 이제는 용돈도 양가 똑같이 얹어서 드리고 한답니다. 어차피 복지 카드를 돈도 벌 건데 아껴서 모아야겠어요. 이 시간, 이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효도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제가 네 번째 남편보다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무조건 시어머니인 쪽이기도 하고 자식들보다는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세요. 제 신혼 초에 있었던 양과 어르신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은 어땠나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이요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주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부모님과 잘 모조리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